저희 군포시민신문 재창단 20주년 기념에 20대 총선 선거를 선거 캠프에서 직접 방문한 정당인 초청해서 4.13 총선평가 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군포시민신문에서는 20대 총선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정책, 인물, 공정성도 없는 선거였지만 결국 시민들은 변화에 대한 갈망으로 표현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강했다고 결과가 저희 군포시민신문의 총선 특별지도단은 일관되게 중립을 지키고자 노력한 것에 대해 지역 정론지로서의 중립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었고요. 신문이라면 특정 노선이 있어야 하지 않나 또는 편향된 일면이 측면이 있다라는 식으로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선거 캠프에서도 총선을 치르면서 나름의 4.13 총선에 대한 평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캠프 입장에서 바라보는 4.13 총선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나타난 쟁점을 가지고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토론해보고 합니다. 먼저 토론에 참가하신 분들을 새누리당 송정렬님이 나와주시고요. 정의당의 남철인님, 국민의당의 한우진님, 그 다음에 정의당의 김성진님, 그 다음에 민주연합의 유복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신문사에서 기사를 중심으로 우리 문희경 기획실장님이 총선 기사에 대한 평가를 설명한 이후에 선거 기호 순대로 5분 정도씩 각 선거 캠프의 총선 평가를 해주시고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 안녕하세요. 군포시민신문의 문희경 기획실장입니다. 제가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하면 다들 편안하게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참 토론회가 많습니다. 이게 끝나고 아까 김정대 발행인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초선 시민기자의 날이 저희가 발족되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시민기자들 하고 16일 날 끝나자마자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시민들의 수다로 이제 또 평가를 했습니다. 향후 저희가 5번째 또 시수다 평가가 있고 5월 30일 재창단 기념 또 토론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토론을 다 결정하고 토론자를 섭외를 하면서 이거를 참고로 하시라고 이미 기사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다 보셨으리라고 믿는데요. 먼저 저희가 4번째 시민들의 수다 입니다. 저희 시민들의 수다는 4번째를 다 선거에 대해서 20대 총선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바라는 기태 현상, 지역의 현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촛불을 공유할 것인가,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희들은 20대 총선은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분의 시민하고 그리고 이제 조석주 박사님하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그 기사를 보시면 제목은 20대 총선은 변화에 대한 갈망이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그 군포신문이 계속 이런 정책 토론회도 하고 선거 공략도 하면서 보도를 한 이유가 정책과 인물 공정선거를 그런 문화를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였는데 사실 이번 시수다에서는 사실 인물 정책과 인물과 공정선거는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바람에 의한 선거였다라는 게 그 전체적인 그런 평가였고요. 또한 이런 전략 공천에 대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시민은 빗자루만 꽂아도 되는 데가 이곳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20대, 40대에서는 정말 선거에 관심이 없는데 이런 저희를 언론보도보다는 종편이나 이런 걸 보고 사실은 그 대표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것들, 당들이 하는 것 때문에 인물 정책 이런 거 보지 않고 정선을 의도해서 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략공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젊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똑똑한 사람을 보내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인가 라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중요한 지역 부분들은 그 두 가지였고요. 아까 공부 시민신문 총선평가 기사 부분은 그 아까 뒤에서도 이진복 발해 집행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유정대 강의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그때는 정말 저희는 이제 재창관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20대 총선에 정말 최선을 다했고 또 4명의 시민기자가 발로 뛰면서 저희처럼 각 캠프에 가서 현장 중계를 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날은 그래도 우리가 정말 언론으로서 정말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좀 들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일괄되게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했던 인물 정책 이런 것들을 위한 토론을 통해서 인물 정책 공정선거를 이제 유도하기 위한 그런 거를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또 신문이라면 특정 뭐 노선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또 평가를 한 면도 있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편향적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공포시민신문 총선평가입니다. 이상하게 마치겠습니다. 5분 넘었나요? 예. 오늘은 땡을 안 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4.13 총선을 보면서 분포는 선거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분포에 선거를 한 건가? 했다면 무엇을 갖고 했는가?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캠프에서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면서도 참 이게 선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 후보 정당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좀 지역사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추동해낼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선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많이 이렇게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후보가 정말 지역을 대표해서 국회에 가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중앙 정치를 보면서 아까 우리 문희경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종편을 보고 언론을 보고 선거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리고 저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근데 중앙 정치를 보니까 이건 누가 못했나 싸움이더라고요. 이번에는 누가 잘했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못했나. 저희 새누리당도 제가 소속된 정당이지만 저는 가슴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정말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저는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 전까지는 대부분 양당 선거였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혐오, 불신 이런 부분들이 팽배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정치 변화에 대한 갈구, 그래서 정당 투표에서는 이제 국민의당이 선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역에서는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2번, 3번이 단일화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선거의 판을 일단 단일화의 판으로 새누리당은 좀 표현이 좀 우스울지 모르겠지만 악의축화돼 있고 나머지 분들은 뭉쳐야 하는 이런 구도로 선거판을 좀 많이 왜곡시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후보가 냉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갖지 못했다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다음 대선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 지방선거나 다음 총선에서는 정말 지역을 대표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이 새누리 빨간색을 입었느냐,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을 입었느냐, 국민의당의 색깔을 입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이 과거에 어떠했고 지금 어떻고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생각하느냐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저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정치는 한 곳에 편향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선거에 대한 평가는 평가할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왜 인물도 없었고 또
그 구도라는 부분들도 없었고 프레임이라는 부분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전체적인 바람, 분위기에서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든 저희 새누리당의 각지역위원회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도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자기 고민들을 통해서 다음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서 대안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그 중앙당에서 인재 영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분당이 되면서 그리고 탈당 사태가 일어나면서 인재 영입을 했는데 우리 김정호 당선자는 저희가 알기로는 사실은 그 총선 흔히 말하는 총선용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사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급히 이쪽에 분구가 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 전략공천이 되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시에서 이 낙하산은 이게 마지막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치가 사실은 지역정치와 어떻게 결합을 해야 되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치가 새누리당이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까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저희가 내려와서 보니까 저희 각 지구에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구에 국회의원 정말 스펙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있고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낙하산이 되면서 지역에 있는 인물들이 그 지역 정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많이 막아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천이 돼서 낙하산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 선거를 하는데 김정호 당선자의 아버지가 20년 전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선거를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엔 김정호 당선자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그냥 가족 선거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 없습니다. 그리고 인물 상당히 뭐 인물 좋다고 하지만 인물도 공포시에 더 좋은 인물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사실은 뭐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단일화 얘기가 나오지만 단일화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시민사회에서도 단일화 해야 된다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구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구도 자체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당당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두 개의 당만 단일화를 한다면 저희는 이건 단일화를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당도 있고 민중연합당도 있고 후보가 출마한 당하고 당당하게 단일화를 해야지.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어떠한 정치적인 결함이 있어야지 단일화가 되는 거지. 새누리당하고 붙어가지고는 뭐 이겨야 되겠다는 단일화는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선거가 끝나면서 뭐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됐는데 당선자의 생각도 그렇고 저희 당의 생각도 그렇고 지역에 정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보좌진들도 거의 다 공포를 다 집으로 옮겨라 그래서 지금 집도 옮기고 있는 중이고 주소도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어쨌든 간에 이런 선거를 통해서 열린 공간을 통해서 정치를 불신하거나 정치를 혐오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 삶 스스로가 정치와는 밀접하게 있다. 정치하고 생활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이 군포시 갑위원회가 지금 새롭게 이제 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게 정치 선거 평가들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역 실무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는 차분하게 이렇게 밝히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평가나 공약평가나 인물평가 이런 부분들이 축적된 게 아니냐. 이
제가 준비해온 토론을 보면 저는 선거는 우선 가장 중요한 선택 요인이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도가 어떻게 짜여지느냐. 구도라 그러면 일려 다야의 구도.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요인 중에 마지막에 이제 일부러 선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일려 다야의 구도였을 때 모든 분들이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이다 고 내다봤어요. 종편부터 해서 선거 전문가들부터, 사실 저 역시도 이렇게 일려 다야 구도에서 선거를 치를 때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선거 기간 중에는 그 느낌이 좀 많이 달랐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바람이 전국을 뒤흔들다 보니까 구도나 인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 선거라는 부분에 축적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많았고, 이 부분은 어떤 지역 정치 쪽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시민들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역할을 주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판단하는 부분들을 전국적인 흐름에 맡겼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포 쪽에서 제가 이제 문제점으로 좀 이제 생각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말부터 해서 선거구가 다 없어졌어요. 위헌 인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부분을 기존 정당에서 해결을 안 했어요. 그건 뭐냐면 새로 국민의당이 2월 2일 날 창당을 했으니까 딱 한 선거 70일 전에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정당의 자기들의 이익, 그 다음에 정치권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역구 위원장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자기들의 성공에서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비춘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구되고 한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보면 충분히 몇 개월 전에 그 부분이 거의 그 협의를 끝나가지고 몇 군데만 정리하면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선거 시작하기 얼마 전에 분리시킨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현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에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서 그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속히 해결해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 신임, 특히 국민의당 후보로서는 성공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부로 갈 것이냐, 일부로 갈 것이냐. 또 어떤 상대가 내가 했을 때 조금 좀 같이 싸우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법을 지키는 분이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해가면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처리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전략공천, 일면 영입인재, 인재영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하고 낙하서 공천하는 부분들은 사실 분포에서는 좀 없어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어쨌든 지역구 의원이라는 지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평소에 충분히 인재 영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의 구조가 지역위원장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지역민들과 같이 애원 나누면서 정치, 자당의 어떤 기반도 다지고 정책을 나가고 그런 체제 하에서 또 다른 출마 희망자가 있으면 공정하게 공론을 해서 후보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심판받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군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역할을 할 분이 어떤 분인가, 공약도 평가하고 임무도 평가하고 이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좀 지적할 부분은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사실 제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거는 이제 콜렉티브 선거 방식과 네거티브 선거 방식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네거티브 형식의 선거 운동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 후보를 비판하고 거의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으로 보면 이제 흑색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는 거는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를 봤을 때 자기 자당의 이익 그리고 좌파의 이익 양당 전체 패라고 하는 좌파의 이익 이런 부분들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국민의 삶을 보면 어떤 문제를 국민들이 고민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는지 이런 부분들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서 정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아마 분명히 시민들을 선택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치면서 중포에서 후보들이 탈피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1.1조 1위를 했는데 그거는 국민의당이 잘해서 절대로 그런 표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또 이제 양당 정치, 또 이제 좌파 내지는 조금 깊게 들어가긴 좀 거하지만 친노 이런 패권 싸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양당을 심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3당에 대한 기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제가 여태까지 선거나 정치권에 있으면서 느낀 부분들은 새누리는 보수와 안정을 좀 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진보 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군대 쪽에 가까운 그런 정책을 어떤 모토로 하기 때문에 이게 항상 기차레일과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3당이 중간에서 잔역할을 해달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제3당에게 힘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국민의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엄청나게 뜻밖의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 분석가들, 언론, 여론도 전부 다 맞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국민은 따라가고 있는 그런 괴리감 이런 것들도 깊이 존재하고 있구나. 또 국민은 정치에 대해서 아무도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게 하지 않는다. 숨어 있다는 거죠, 표가.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 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정치 쪽도 어떤 쪽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여태 이번에 치러진 선거는 정책이나 인물 위주로는 아까 계속 나왔지만 어떤 당쟁 또 권력 투쟁 이런 것들 정치적인 이슈가 경제 이슈보다 훨씬 많았던 거죠. 그건 국민으로서 볼 때 저는 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당들이 어떤 경제 정치를 갖고 그런 걸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국민들이 언론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권력 투쟁하기 바쁘니까 정치 이슈가 너무나 컸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다당제고 야당이 많아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도 시스템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결선 투표제 같은 것들을 채택을 한다면 나름 해소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아무리 야당의 당들이 많아도 제일 위에 후보들 2명 또는 3명, 2명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를 향해서 갈 수만 있다면
총선이나 대선이 지금까지의 그런 계속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후보 단일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되면은 더 이상 뭐 후보 단일화 문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략공천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전략공천을 한 지역의 후보가 그 당에 있던 후보들과 경선조차도 안 치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에 있는 후보들이 여태까지 그 지역에서 열심히 쌓아왔던 후보들은 엄청 황당하죠. 위에서 내려 꽂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권위주의적 하향식 공천이거든요. 그 국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에 의해서 뽑아진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도 불만을 가지고 당원들도 뭐 민주당 내에서 불만을 가지고 심지어 탈퇴도 하고 그런 식의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또 전략 공천을 한데도 농업 지역이면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후보를 전략 공천한다든가 공업 단지면 또 그 노동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전략 공천한다든가 이런 비슷한 색깔의 지역에 전략 공천된다면 큰 부분이 없고 오히려 좋아할 시민들도 많을 수가 있죠. 근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냥 지역에 딱 온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뇌리 꽂아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저번 선거에도 그렇고 이번 선거에도 또 그랬어요. 당연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당에서 그런 적절한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절차가 부족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당선과는 상관없이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지금 좀 늦게 연락을 받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준비를 못해가지고 아까 이거 좀 그러니까 5분 동안 발췌하면 제가 아까 한 서너 시간 전에 막 정신없이 썼거든요. 그래서 다들 우리 국민들도 다들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근대화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물질을 그러니까 추종하는 그런 그 자본이 권력이 돼버린 그런 조금 불안한 사회라 사람들이 그런 쪽에 치닫다 보니 바빠질 수 없고 그러니까는 정말 중요한 뭐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사회나 이런 것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뭐 바빴으니까 뭐 시간이 나면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정치 뭐 골치 아픈 정치를 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좋고 그리고 정치와 유권자의 관계가 밀착형이 아니라 좀 정치 따로 내 삶 따로 정치가 우리한테 밥 먹여준다라는 거를 모르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대 정당들이 거의 언론에서나 그 지역에서나 독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콩할 만한 정당들 아무리 올바라도 아무리 고함 치료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어떤 한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언론에서도 조차도 각 후보들을 보면 사실은 후보 입장에서는 똑같이 공정하단 말이죠. 만약에 내 사람 나왔다면 25% 이렇게 돼야 점수를 매길 수가 있죠. 근데 아예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해주고 이러면은 그 당이 도대체 뭐 하는지 아니 뭐 정의당이 뭐 어떤 당인지 좀 정의롭겠구나 이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냥 소리치고 해도 고함을 질러도 들어주는 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사실은 후보보다는 저희 정의당 당원들은 정당 홍보에 더 열내가지고 정당 홍보를 많이 했어요.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좀 많이 했었던 그런 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이번에 그런 모든 후보들의 우리나라 전체 후보들의 그런 국회의원 자질의 그 도덕성, 성실성, 개혁성, 그다음에 대안 능력성 이런 것들이 후보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토론회를 통해서 또 지역 토론회를 통해서도 또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역 토론회에서 했는데 후보조차 안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을지역에는 후보 토론회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 시민에서 했던 거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했는데 후보들도 안 나온 후보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 우리 분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그랬어요.
어떤 토론회를 하면 후보에 대해서 인물이나 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적지 않은 거대 정당의 당들이 페널티, 벌금을 물고 나가지 아예 않았어요. 그게 뭐 500만 원이었나? 아무튼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아는데 그 돈조차도 아무튼 물면서 안 나갔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중앙 정치에서 그냥 우왕좌왕하는 그것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당도 사실은 조금 차별화된 것들이 제법 있었는데 사실은 정의당은 공천 자금이 전혀 없었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선관위에서 우리는 그 의뢰해가지고 모든 후보와 비례대표들을 당원들에게 투표를 통해서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했거든요. 이런 것들 굉장히 칭찬을 받을 만해요. 그리고 비례대표도 후보, 그러니까 당원들이 착착착착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제일 많이 받은 사람 1번, 2번, 3번, 4번 정확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른 당들이 조금 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정의당의 총선 기조, 한국 사회 불평등 해소, 그 다음에 미래정당 육성론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비 내각을 우리는 미리 만들어놨어요. 지금 정의당이. 그게 뭐냐 하면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지금 장관들이 예비 장관들이 쫙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신없이 정권 교체가 되어지는 시점에 대비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정책을 그러니까 지금 만들고 있었고 계속 만들어 왔었거든요. 그 정말 어마어마한 정책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당들이 공천 싸움하고 정신없을 때 우리 당은 정책을 발표하고 부지런히 정책을 만들었는데도 언론이나 국민들이 눈여겨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 어떤 재벌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 있다면 밑에 서민을 또는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당들 두 개가 어떤 양날개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북한이 또 나눠져 있고 이런 상황,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떤 보수 국가의 면모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나 진보가 너무나 약하다라는 거,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진보 쪽의 정당들이 조금만 더 커지면 한국이 더욱 따뜻해지고 어떤 종적인, 수직적인 그런 불평등 사회가 완전 똑같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그것도 불가능하고 공정하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나 벌어지고 있는 거를 적당히 좁힐 수 있어야 한국의 불평등한 그 밑에서 받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한국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살률 지금 OECD 국가 중 1위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비정규직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구 줄고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보 쪽이 조금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 야당들이나 어떤 그런 정책에서 비슷한 그런 정책을 가진 생각이 또 비슷한 그런 정당들이 합쳐서 사실은 뭐 민생 문제 해결 야당 실천 추진위원회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입법 조금 급한 것부터 해서 입법을 해서 그것들을 조금씩 바로 이렇게 해결해 나간다면 대선이나 또는 총선에서 다음 총선, 지방선거 이런 거에서 어떤 그런 서민을 대표하는 층이 두꺼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사실은 야당이 이겼다기보다는 어떤 야당의 승리는 일단은 유보되어진 상태. 제 눈에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새누리의 어떤 권력을 회수해서 야당을 주었는데 그거를 얼마나 야당 쪽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집권당뿐만 아니라 집권당이 뭐 제일 중요하지만 집권당뿐만 아니라 어떤 야당도 힘을 합쳐서 민생 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 봤어요, 우연히. 그래서 그런 기사들 다 봤는데
굉장히 조금 그 공정성, 기자들이 가져야 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런 언론에서 그런 실력들이 없거든요.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다 부족해요. 근데 이제 저는 군포 지역 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조목조목 일일이 이렇게 참 잘 써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신문은 일단은 군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 각 지역의 신문들에 아마 저는 잘은 모르지만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정도 뒷받침만 되고 그런 신문들이 활성화되고, 사실은 중앙 언론의 그런 신문들보다 지역 신문들이 더 활성화돼요. 예, 그것도 하나의 주요한 토론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총선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큰 틀에서의 평가들을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 정권의 오만과 무능에 대한 심판이 아무튼 표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비서 양당 체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세력에 대한 갈망이 표출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계속해서 이제 더민주도, 김종인 제대해서 우클릭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고,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치를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들은 한국 정치의 보수화를 계속해서 이렇게 촉진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좀 진보 정치 세력들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미미한 교율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진보 세력이라고 좀 하는 세력들이 기존 선거보다 득표율이 약 3%, 기존 총선보다 3%더 떨어지는 면에 있어서 향후에 많은 과정을 던져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중연합당은 선거 한 달 전에 좀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일정한 당원을 확보를 하고 지역에 후보를 내고 선거를 진행하기는 했으나 이렇게 오랜 기간 충실히 잘 준비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곧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 확보와 후보를 낸 것 자체는 성과일 수 있으나 좀 실제 성과에 있어서는 의미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 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세력들이 직접 정치를 표방하고 전례가 없었던 연합정당을 좀 추구하면서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좀 심기일전해서 전망을 제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포지역 총선과 관련해서는 좀 그 시민 수문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기사들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저는 제일 근본적으로는 계속해서 총선에서 지역개발 이슈 중심의 선거가 되는 것들이 이제 다 같이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선거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선거에서 제일 핵심은 입법 그리고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인 총선이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입법의 과정은 제가 최근에 이렇게 선거 끝나고 좀 시간 여유가 있어가지고 운용이 다르지 않은 드라마를 이렇게 쭉 한번 해봤는데 정도전이 그런 말하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정치란 누구에게 걷어서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가, 이게 정치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정치학 수업을 듣고 할 때도 사실 기억나는 건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정치의 그 개념 하나는 생각나거든요. 가치의 권위 있는 대분, 이게 정치의 정의라고 저는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을 봐도 어떤 가치를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안 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노민주에서도 노인연금 어떻게 하겠다, 이런 주인공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잠깐씩은 있었으니까 안 한 건 아닐 텐데, 이 이야기들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인정되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몇 가지 문제들, 단일화냐,
미친놈은 뭐 패권주의를 어떻게 정상할 거다, 이것 때문에 뭐 망할 거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온통 이렇게 언론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부각시키는 그런 주요한 주제들이 될 뿐,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민이 부족하고 분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제일 메인으로 내세우는 그런 보호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김윤주 시장과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구호들이 이렇게 정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선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치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저는 이제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아까 전략공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는 전략공천 자체가 뭐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가의 그 지속적인 전략공천에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 150석, 아니 그 300석 중에 분포가 2석이 됐는데, 과연 우리나라 입법기구인 국회를 구성하는데 분포라는 지역의 어떤 대표성이 150분의 1을 차지할 만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뭐 분포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모든 정치 세력들이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0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그 속에 또 수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300만의 농민이 있고, 이런 세력들을 대표해서 어떤 갈등을 표출하고 그 갈등을 조정하고 그것을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국회를 만드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반적으로는 부재하고 단순히 지역 대표성 위주로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 국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여러 가지 한계들을 대표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뭐 정의당에서는 기존에 계속해서 선거제도 개편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오고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다른 좀 정당들도 전체적으로 이 선거제도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북부 지역에서 이제 민중연합당의 역할을 굉장히 미미한 세력으로 시작을 했지만, 저희 1.3% 예를 들어 김도희 후보 같은 경우 1.3% 약 980표 했습니다. 저희 그 선거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하면서 도대체 어떤 청년이 김도연을 찍었을까 너무 궁금하다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사실 뭐 정책적으로 부각되는 것도 전혀 없고, 청년들 3-4명이 선거운동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조금씩 하고 했는데 1000명이나 찍었다. 이게 굉장한 성과다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든 이슈화해야 된다라는 사실 사명감으로 청년들 중심으로 시작을 한 거고, 선거운동과 선거 비용도 사실은 저희도 뭐 어디서 받을 게 없어서 선거운동원들이 뭐 이렇게 대출하고 각출하고 이렇게 해서 빚내서 선거 자금 마련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선거를 했는데, 이런 뭐 그 수치는 사실 뭐 5%, 3%, 5%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1.3% 나와서 뭐 그런 저희가 정한 목표보다는 부족하지만 국민 선거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좀 분포에서 청년 문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게 저희의 과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면 이제 네거티브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선거를 할 때 사실은 저희는 이제 박근혜 독재 정권을 심판하겠다, 이게 저희 핵심 구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지나가던 이렇게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니네 이야기를 하지 왜 네거티브를 하냐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게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독재적 심판이라는 저희들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할아버지들이 저희한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선거운동 마지막 날 예를 들면 조금 더 예의를 서로 지켜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그 시민들 퇴근하실 때 인사하는데, 여러 선거 캠프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박근혜라는 이야기만 꺼내도 상대 후보 측에서 예를 들어 큰 소리로 동시에 시작해서 저희 말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서로 기본적인 좀 예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좀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지역에서 극복해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걸 쭉 보니까요. 한 5가지의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 정치의 문제점이 하나 제기되는 것 같아요. 정당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 그것이 타협이 되는 것 같아요. 단일화 문제도 그렇고 낙하산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에 있어서의 문제도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양당 구조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똑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선거가 되고 정책이 실종이 되고 그다음에 거의 뭐 공정선거가 안 되고 또 이기는 게임 외에는 지는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따라서 이런 것이 되는